현대전의 모습은 불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전쟁은 대규모 기갑부대와 전투기, 포병 전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만 원 수준의 소형 FPV 드론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값싼 무기가 고가의 첨단 무기를 위협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화 $500 안팎의 FPV 1인칭 시점 자폭 드론이 $400만 넘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 T-90M이나 상부 장갑이 취약한 장갑차들을 무력화하는 양상은 무기체계의 가성비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전차의 상부 장갑이나 해치를 노려 공격하거나 자주포와 보급 차량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이 거의 매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기갑 중심 교리만으로는 현대전을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특수전과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왔으며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 전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170 자행포 및 240 방사포 전력과 더불어 최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 KM-25 체계는 고정된 전방 기지와 레이더 기지의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습득한 저가형 자폭, 무인기 대량 운용 전술을 전면전 초기에 배합할 경우 한국군이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의 상부 해치 및 엔진룸 역시 정밀 타격의 사정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전술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다면 한국군의 기갑부대와 전방시설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전투 결과는 한국군의 방공망, 전자전 능력, 레이더 탐지체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드론은 생산만큼이나 지속적인 보급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전쟁에서는 배터리와 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국토 규모와 산업 기반, 국제 제재 등 여러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수년 동안 대규모 드론 소모전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 경쟁은 창보다 방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단가 불균형은 미국 방공 전략의 최대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예멘 반군의 저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미 해군 구축함들이 한 발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SM-2나 SM-6 요격 미사일을 소모했던 홍해 예멘 사태는 현용 방공망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레이저 요격체계, 전자전 장비,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등 보다 저렴한 요격수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위사업청은 한 발당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 수준에 불과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를 전방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역시 고출력 마이크로파 HMP를 투사해 드론 군집의 전자회로를 일시에 태워버리는 레오니다스 리오니더즈 체계의 야전 실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프트 킬사프트 마이너스 킬과 하드 킬하드 마이너스 킬 기술이 융합된 복합 방공망의 신속한 전력화만이 저가 무기 물량 공세를 상쇄할 유일한 해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러한 방어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실전 배치되느냐가 현대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다음으로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분쟁 지역은 단연 대만 해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보여준 위력을 생각하면 대만 역시 수많은 저가 드론을 활용해 중국의 침공을 장기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서방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강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대량의 무인기 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안보 환경은 우크라이나와 상당히 다릅니다.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 그리고 보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만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방식의 장기 소모전을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급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서쪽으로 폴란드를 비롯한 NATO 국가들과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개전 이후에도 폴란드 제슈프RGSGW 공항을 허브 삼아 서방의 스팅어, 제벌린 미사일과 스타링크 통신 단말기를 육로로 끝없이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시설이 공격받고 공장이 파괴되더라도 해외에서 지원되는 무기와 부품, 탄약, 드론 관련 장비가 육로를 통해 계속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만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봉쇄 가능성은 대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대만 해협의 평균 너비는 180km에 불과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PLA은 동부정구를 중심으로 Y-20 공중급유기와 55형 대형 구축함을 동원해 대만 동부, 필리핀에까지 아우르는 반접 근거 부어 EAD 진영을 평시 훈련을 통해 정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해상과 공중의 접근을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평시에도 봉쇄작전을 상정한 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이를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드론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와 모터, 전자부품 등의 공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 민간 드론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전 세계 민간 상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 DJI 대사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은 대만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대만이 자랑하는 TSMC 중심의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과는 별개로 드론 조립의 필수제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 브러시리스 BLDC 모터, 탄소 섬유 프레임의 기초 소재 부품 공급망이 중국 본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대만은 자체적인 드론, 대량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위한 원자재 수급이 조기에 차단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기존 공급망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질 경우 주요 산업시설과 전력망이 동시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과 통신망이 장기간 마비된다면 드론 운용 능력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방어 능력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만은 산악지형을 활용한 방어 진지와 지하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 드론 생산 능력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비대칭 전력 강화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중국의 압도적인 해공군 전력을 고려하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드론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봉쇄 상황에서도 생산과 보급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대만 방어 전략의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진다면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와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장의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부분 육지에서 벌어졌고 양측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맞붙게 될 무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이라는 광대한 해양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형 드론의 역할에도 자연스럽게 한계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변수는 거리입니다. 일반적인 FPV 드론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작전 반경을 갖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선이 맞닿아 있는 환경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대만 해협은 가장 좁은 곳도 약 130km에 이르며 남중국해와 필리핀해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바다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해안기지, 그리고 남중국해의 군사시설에서 장거리 무인기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괌, 일본, 항공모함 등 전방기지를 활용해야 하며 전선까지의 거리가 훨씬 멉니다. 따라서 드론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긴 항속거리와 복잡한 보급체계가 요구됩니다. 광대한 서태평양 환경에서 미국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비대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해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대만 해협 유사시 중국의 대규모 상륙선단을 저지하기 위해 수천 대의 무인 자율 자폭 수상정과 드론을 일시에 전개하는 지옥도 HELLSCAP 전략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보급과 수송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저가 무인기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생산하는 것과 실제 전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수송선과 수송기는 모두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만 주변 해역이 봉쇄되거나 치열한 교전 지역이 된다면 보급작전 자체가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반면 중국은 본토에서 생산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거리로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장기전에서는 첨단 무기 몇 기보다 얼마나 빠르게 장비를 다시 생산하고 보충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정밀 유도 기술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드론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 내 탄약 및 정밀 유도무기 생산 라인은 소수의 대형 방산기업 락히드, 마턴, 레이시안 등에 과점되어 있어 155 포탄 하나를 정체 없이 대량 증산하는데도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방대한 제조 기반과 공급망을 활용해 민간 드론과 관련 부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선양, 청두 등지의 국영 방산 공장뿐만 아니라 심천 셴젠을 중심으로 한민간 전자산업 생태계를 군수 체계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군민융화 밀러테리 -10월 퓨전 제도를 법제화하여 대량 생산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스텔스 기술이 전쟁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장에서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수준의 저가 드론이 매일 대량으로 사용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국방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대량 소모전이라는 새로운 현실에는 기존의 방산 체계가 충분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가 무인기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리플리케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비용 무인 체계를 단기간에 대량 확보하여 중국과 같은 잠재적 경쟁국의 물량 우위를 상쇄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고성능 무기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수십만 대 규모의 저가 드론을 빠르게 생산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민간 드론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공급망입니다. 드론에는 배터리, 모터, 카메라, 통신장비, 반도체 등 다양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기존 생태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스타트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용 기술을 군사 분야에 빠르게 적용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재편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직면한 과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5부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의 미래. 한반도와 대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군사력만큼 중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는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외교 기조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흐름과 워싱턴 조야에서 분출되는 동맹, 회의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SMA 증액 압박은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해외 분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방비와 해외 주둔 비용, 그리고 반복되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미국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며 미국이 모든 국제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분쟁에 개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보다는 제한적인 군사 개입과 무기 지원, 정보 지원, 경제 제재 등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은 대규모 무기와 정보 지원을 제공했지만 미군 전투부대를 직접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대만이나 한반도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 대만 관계법 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 관계와 군사적 의무는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미국 행정부의 판단, 의회의 결정, 그리고 전장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전폭적인 무기 지원 속에서도 자국 영토 안에서 스스로 피를 흘리며 전선을 사수해야 했던 현실은 동맹의 억제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는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모두 동맹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스스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고슴도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량 보급망 확보, AI 기반의 첨단 국방 기술 자립,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도 마비되지 않는 국가 총력전 수행 체계 체득만이 다가오는 다극화 시대의 유일한 생존 방정식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과거처럼 숫자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산업,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동맹까지 모두 결합된 종합적인 국가 역량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